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4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제인 미래 간호사를 위한 글로벌 문화 역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병원에는 어떤 환자들이 오고 있을까요? 10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가깝게는 한 5년 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그리고 여행객, 또 종종 난민 신청자.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환자들을 얼마나 병원에서 또 병동에서 잘 이해하면서 돌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서 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적 역량이라는 제목 아래에 지금 사진을 보면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기도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구의 여러 종교, 다른 모양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 또 무지개, 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 자, 각각을 하나씩 하나씩 좀 뜯어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미래에 만나게 될 환자들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 신자인 환자, 그리고 성소수자 환자, 다른 언어를 쓰는 환자, 이들에게 우리가 같은 방식의 간호를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가 오늘의 빅 퀘스천입니다. 여러분은 따로 뭐 어떤 작업을 하시거나 뭐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파이널에서 제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같은 방식의 간호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이 있죠. 이 사진들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시는지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의료진들이 환자가 또 의료진이 서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죠. 환자만을 우리가 다양한 인구 뭐 그 존에 넣고 볼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간호사가 되거나 또 간호 업무 관련 업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는 또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수가 많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또 의료진들도 증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일을 했지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다양한 의료진 또는 교육받으러 온 그런 또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의료계가 아닌 업종에서는 이미 다양한 인종의 근로자들이 또 소비자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의료 현장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조금 느린 속도지만 조금씩 글로벌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질적으로 보이겠지만 이 지금 여러분께서 만나는 사진들은 여러분이 실습이나 또 취업이나 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경험하게 될 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에서 문화적 역량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스템의 능력입니다. 다양한 가치, 신념, 행동 이런 걸 가진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능력, 이것은 단순히 개인 간호사 한 명의 그 친절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맞춤화된 의료입니다. 맞춤화된 의료 제공,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환자의 사회적, 문화적, 또 언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료를 개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의 문장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환자를 참여시키고 또 교육할 수 있는 능력, 환자를 치료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파트너로서 보는 관점, 이것이 문화적으로 유능한 간호의 출발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적 관점에서 문화적 역량을 통한 건강 형평성에 대해서 논할 때 이 구성 요소를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만남, 문화적 겸손. 문화적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직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하게 여러분이 그 용어에 대해서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든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인식, 또 어떤 존중, 이런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이라는 말에 그렇게 여러분이 막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상황, 맥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인식이라 하면 자신의 문화적 편견, 신념, 가치, 태도를 내가 인식하는 거고요. 문화적 지식이라 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보 습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거죠. 자, 문화적 기술이라 하면 이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그 다양한 문화권 환자의 가치, 또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의사소통, 또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그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화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encounter, 그러니까 조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 환자와의 직접적, 지속적 상호작용, 계속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런 건강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고요. 문화적 겸손이라 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문화에 대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 그러니까 내가 다 알지 않아 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겸손의 자세,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배우려는 그 자세, 이거 자체가 존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문화적 역량을 문화적 민감성, 즉 cultural sensitivity, 문화적 인식, cultural awareness, 또는 문화 간의 어떤 기술, 능력, 그러니까 cross-cultural skills, 이런 용어들을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문화적 역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용어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WHO에서 해줬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문화적 역량이란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인정을 하면서 소수 문화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적절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학자들은 또 정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어떤 휴먼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 요구가 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 전문적 역량의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적 역량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런 문화적 역량이 왜 필요하냐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 정보를 갖춰야 될 뿐 아니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간호사, 또 의사, 또 스스로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자신이 속한 특정 문화의 틀과 또 다른 관점, 다른 문화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자세,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O에서 강조한 그 강조점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문화 간의 소통은 건강 형평성의 핵심 요소다. 그리고 다문화 상황에서도 건강권, 자기결정권, 존중,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결국은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번 지나치듯이 여러분들께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잠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임상의 사례들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 세 가지 사례를 읽으면서 어떠한 문화적인 오해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미국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에서 쓰는 그 교과서에 나온 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그 역량,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쓰는 그 자료 그대로 제가 가져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한 아메리카 원주민이 원주민 남성이 응급실에서 자신이 옛날 방식, 즉 고전적인 방식,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종을 하고 싶다. 나의 가족들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그 대신 이 사람이 원치 않는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즉 의료진은 최선을 다한 거죠. 이 사람을 수백 마일 떨어진 그 중환자실 이쪽으로 옮겼고 그 가족들은 합류를 할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은 두 차례 그 소생술 후에 2주 만에 사망을 했고 또 마지막을 함께한 가족은 단지 아내뿐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중국인 심장수술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수술 후에 ICU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국인 환자가 아내만이, 내 부인만이 만들 수 있는 그 특별한 약초, 허브가 들어간 치료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요청한 거죠. 간호사들은 이 언어 때문에 그 사람의 첫 번째 그 요청을 이해하지 못했고 뭐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서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이후에 이 환자는 오해를 살까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불친절하고 귀찮아할까봐 더 이상 요청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갑자기 미국 병원에 또 중환자실에 갔는데 되게 이렇게 분위기가 콜드하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어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저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불친절하거나 뭐 이렇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는 약간 탑재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요청을 더 이상은 하지 못했어요. 자, 이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기서 간호적으로, 의료적으로, 문화적 그 역량을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그런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례 세 번째. 베트남 어머니와 신생아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신생아가 아파서 막 태어난 아이가 너무 아파서 어머니와 퇴원을 못했고요. 아이가 이제 나왔는데 간호사들은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죠? 간호사들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관심이 없다. 왜 이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잘 돌보지 않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 방법을 뭐가 좀 잘못된 거지? 저 엄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막 아기를 낳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후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약간 아동학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왜 저런 반응을 하지? 뭐 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간호사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다문화 전문 간호사가 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조금 이런 분야에 선진화된 국가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설명을 해준 거죠. 베트남 시골 지역에서는 영이 신생아에게 끌려서 그러니까 어떤 뭐좀 편하게 표현하면 귀신, 영, 뭐 이런 것들이 신생아에게 이렇게 가서 이 아이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관행이 있다. 뭐 무관심처럼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이한테 보인 그런 지점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의료진이라면 내가 그 병동에 들어가야 하는 간호사라면 이런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뭐 이런 퀘스천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시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의료진은 이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이제 환자의 문화적인 그런 스피리추얼, 영적인 요구는 그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무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료진의 입장에서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되게 팽팽한 거예요. 나는 절대 인간이 한 번 죽는데 말이야. 이런 죽음은 맞이하고 싶지 않았다고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다 죽어가는 사람 조금만 더 살게 나는 의료진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나 라고 팽팽하게 맞설 수가 있는 거고 가끔은 이제 이런 일들로 가끔은 아니에요 사실은 종종 있죠. 미국 사회나 뭐 좀 그런 서구에서는 또 법적 분쟁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해요. 소송이 걸린다던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 죽음이라는 거는 공동체와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혼이 우리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은 공동체와 함께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잘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그 사회적인 책임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문화마다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되 그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잘 설득시켜야죠. 그게 이제 이 의료진의 문화적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다시 되짚어 보면 이거는 단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또 한국, 뭐 일본 이런 아시아권 우리와 가까운 쪽의 전통의학에서 회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치료의 일부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아이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라고 미역국을 안 먹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이 얘기하는 할머니들이 계시죠. 안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의료진이 봤을 때. 뭐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뭐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 요오드가 많은 음식이 뭐 어디에 도움이 될까라고 의료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뭐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문화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리스펙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적 겸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문화적 겸손은 내가 주장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의료진이 설령 그렇게 생각해도 저 사람은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문화적 겸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 내가 실행하는 거, 수행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자, 그래서 문화적 민감성은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지금 말씀을 아까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동일한 인종, 동일한 민족 배경을 가진 그런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환자들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효과가 좋다라고까지 그 연구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화적인 민감성, 또 문화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나 또 소설이나 이런 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영화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 이것 좀 괜찮겠다. 이게 좀 이 맥락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팀버튼 감독의 빅피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빅피쉬라는 영화는 팀버튼 감독이 자기의 아버지를 회상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니얼 윌리스라는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 빅피쉬라는 소설을 영화화를 한 건데요. 처음부터 큰 물고기 빅피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앞에 이제 그 큰 물고기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마무리 지어질 때 다시 그 큰 물고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아버지의 그 허풍, 되게 이렇게 허세스러움에 아들이 되게 진절머리를 쳐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되게 또 뻥이 심하세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런 것에 아들이 너무 짜증이 나고 싫고 이러는데 병원에서 이 산소호흡기를 단체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줘요. 아들이 병실을 탈출해서 아버지를 강가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그 강물에 정령 있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 어떤 영물, 이게 되어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의 그 허풍, 아버지의 그 허세,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블러핑이 심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빠가 원했던 거를 그냥 우리 아빠가 그 뻥에 빙의해서 뻥을 빌려 스토리텔링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강물의 정령이 되어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완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결국은 평온한 죽음을 선물한다, 뭐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강, 빅피쉬가 있는 그 강은 현대의학에서의 그 체크리스트 있죠. 거기서는 병실 안에서의 그 신체적 생존만을 따지지만 문화, 그리고 문학, 그리고 영화 이런 데서, 즉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이야기, 즉 서사로 기억이 되며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걸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의료인들은 환자가 삶을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빅피쉬를 간호사나 또 의사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펄벅, 그 Great Earth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죠. 대지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시아, 중국 특히 그 전통 사회에서 기근이나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아이가 너무 예쁘고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귀신이 시샘에서 얘를 데려간다고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여자가 일부러 그 아이한테 천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막 개똥이 뭐 이런 거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할머니께 들은 얘기로는 이름에 으뜸 원자라는 거를 잘 안 쓴다고 해요. 애가 너무 으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훌륭하고 빛나는 뭔가를 이 아이한테 네이밍을 하면 얘가 오히려 치인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한 이름을 붙이거나 무심하게 대하는, 아까 그 베트남 얘기랑 되게 맥락이 상통하죠. 그래서 그 무심하게 대하는 풍습, 아시아의 그 풍습이 잘 이 펄벅의 대지에 묘사가 돼 있어요. 펄벅의 대지는 고전 영화 율브리너가 나오는 영화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이런 작품들 여러분이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이게 또 교육을 할 때, 간호교육을 할 때, 또 의료, 인문학 교육을 할 때, 또 퍼넬의 문화적 역량 모델 이런 거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나오죠. 12가지의 문화 도메인, 문화적 영역으로 구성이 된 원형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중심, 여러분이 가운데 보시면 이거는 개인이에요. 그 다음 가족, 그 다음 지역사회, 그 다음 글로벌 사회로 이렇게 번지죠. 확장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 혈통, 문화적인 전통. 두 번째는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 세 번째는 가족의 구조, 권한, 관계, 또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종교적 가치나 뭐 신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치료를 프랙티스 실천하는지, 또 헬스케어 프랙티셔너스, 그러니까 전통 치료사 같은 거, 아유르베다나 뭐 중국의 중의학, 우리나라 한의학 뭐 이런 데서 고전적으로 어떻게 의료인들이 역할을 해왔나 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퍼넬의 문화적 역량, 문화의 역량,
뭐 도메인 이거를 보면 모델을 보면 교육 그리고 간호실무 이런 데 다방면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정말 유능한 간호사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요. 자, 그러면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팁을 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답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쭉 보시면 돼요. 의료 실무자, 그리고 환자, 의 관점을 서로 바꿔서 위치, 공감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자의 문화와 그 유사할 수 있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동료들로부터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너네 나라는 이럴 때 어떻게 해? 아, 그렇구나. 뭐 이런 종류. 자, 새로운 언어 배운다는 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언어들, 물론 요새는 번역기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사 정도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스킬을 기르자 이런 내용도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평생교육과정 이수하기 뭐 이런 건 약간 전문적 교양 워크숍 같은 거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병원에서 또 이런 걸 제공을 많이 하죠. 자,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직자에게 연락하기 외국인을 대할 때 종교 같은 거는 이 사람의 생활을 굉장히 우리랑은 또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이 방법을 모른다. 이 사람 어떻게 대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을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혹은 뭐 병원 차원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배려 같은 걸 한다 이런 거죠. 자, 일곱 번째.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소송이 안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곱 번째. 지역사회 지도자 또는 뭐 랍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유대인으로 치면 어떤 조직 그런 사람들과 협력할 기회를 찾기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런 매뉴얼을 여러분들께 또 제공이 돼요. 자, 짧게 두 가지 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백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 친한 친구들도 자식들한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The Pit라는 드라마,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의사가 그러니까 anti vaccine 하는 그 부모에게 백신 맞추기 싫어하는 부모들한테 기다릴수록 뇌손상 위험이 높아져요 라고 이렇게 침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의학적으로 자 여기서의 질문이에요. 의학적으로 옳은 주장을 의료진이 한다고 해서 환자가 설득될까요? 의료 불신, 또 종교적인 믿음, 문화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의학적 권고와 충돌할 때 자,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이에요. 자, 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Depressed patient scared to get help. 자, 저기 나오는 여성, 동양 사람이죠. 자기가 우울증, 디프레스드 됐다는 거를 가족들에게 알리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놀래고 또 야, 뭘 우울해? 사람은 다 우울해. 견디면 돼. 뭘 이런 걸 이슈를 만들어? 약간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그 의료진이 봤을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 이 드라마 뉴 암스테르담은 여러분이 조금 보셨으면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마 넷플릭스에서 이제 또 다시 방영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또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키우는데 이런 미디어 같은 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마칠게요.